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주말 저녁에 막 가족들이랑 같이 무한리필 갈빗집에 앉아서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그 달콤한 갈비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딱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방금 먹은 그 고기 한 점 한 점이 사실은 거대한 고금리 대부업 파이프라인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좀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밥값이 식당 사장님의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은밀한 이자 수익으로 곧바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충격적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외식 브랜드죠. 그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명륜당을 둘러싼 아주 거대한 돈의 흐름입니다. 네, 명륜당.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확보한 두 가지 출처가 이 기업의 행보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한쪽,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 기업이 어떻게 800억 원대의 막대한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 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뤄내는지 그 놀라운 어떤 재무 안정화 전략을 조명하거든요. 반면에 다른 한쪽, 더스코프의 심층 취재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8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진짜 출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고기 파는 프랜차이즈 뒤에 숨겨진 기형적인 그 금융장사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 기업이 갑자기 알짜배기 자회사까지 팔아가면서 800억 원의 빚을 황급히 갚았는지. 네, 그 배경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외식업계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이른바 이 재무 안정화 전략의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무대 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올해 초의 상황을 보면 명륜당은 그야말로 완벽한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네네. 자료에 기록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빠르고 집중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거든요. 2026년 2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산업은행 차입금 무려 650억 원을 전액 갚아버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650억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같은 4월 16일에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남아있던 대출 159억 원까지 모조리 상환하죠. 도합 809억 원의 은행 빚을 깔끔하게 털어낸 겁니다. 헐, 809억 원이요? 기업이 뭐 두 달 만에 현금 809억 원을 뚝딱 마련해서 빚을 갚았다고요? 외식 프랜차이즈가 아무리 뭐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현금 흐름이 그렇게 한 번에 터져나오긴 힘들 텐데요.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 고기 팔아서 모은 현금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명륜당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네, 어떤 결단이요? 바로 관계사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그러니까 최근 아주 잘 나가던 샤브샤브 브랜드인 샤브올데이를 매각한 겁니다. 알짜 자회사를 통째로 팔아서 확보한 현금으로 본사의 빚을 완전히 꺼버린 셈이죠. 와, 자회사를 팔아서 빚을 갚았다. 자, 이걸 한 달씩 뜯어볼까요? 게다가 명륜당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더 있었죠. 표면적인 자료만 보면 정말 착한 기업의 끝판왕 같아요. 작년 12월에는 아예 대부업 등록증을 반납하면서 대부 사업 자체를 종료해버렸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존 가맹점주들이 안고 있던 대출 금리를 제1금융권 수준인 연 4.6%로 일괄 인하해줬습니다. 명륜당 측의 공식 발표도 아주 멋집니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이죠. 네, 아주 훌륭한 워딩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뉴스만 딱 보면 경기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요즘 같은 시기에 가맹점주의 짐을 덜어주고 본사의 재무 건전성도 확보하는 아주 훌륭한 방어적 경영 전략 아닙니까? 뭐 표면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재무구조 개선 사례죠. 금리가 오르고 소비가 침체되는 외식업계 불확실성 속에서 본사가 막대한 부채를 스스로 털어내고 파트너들의 이자 부담까지 팍 줄여준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맹점에 고기를 납품하고 브랜드를 키워야 할 프랜차이즈 본사가 애초에 왜 대부업 등록증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고기 파는 회사가 금융권에 809억 원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걸까요? 맞아요. 809억 원이면 진짜 웬만한 중견 제조기업이 막 거대한 공장을 새로 지을 때나 빌릴 법한 엄청난 돈이잖아요. 더스코프의 취재 자료를 보니까 이 막대한 대출금의 진짜 정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군요. 네, 명확히 드러났죠.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한 기업 대출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달된 자금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이른바 국가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아, 정책금융기관이요? 네, 앞서 갚았다고 한 산업은행 대출만 790억 원이고 총 규모는 83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리입니다.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연 3에서 6% 수준의 초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국가 정책 자금이면 뭐 원래는 나라에서 기업들한테 일자리 많이 만들고 기술 개발하라고 엄청 싸게 빌려주는 그런 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정책 자금은 기업의 설비 투자나 고용 창출 같은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과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명륜당은 이 초저금리 정책 자금을 창업 자금이 간절한 가맹점주들에게 빌려주는 사실상의 대부업 종잣돈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연 12에서 18%에 달하는 엄청난 고금리로요. 세상에 18%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본사가 사실상 거대한 중간 상인, 그러니까 미들맨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한테는 저희 외식업 크게 키울 테니까 싼 이자로 돈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3%대로 돈을 싹쓸이 해놓고 정작 자기 브랜드로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온 예비점주들에게는 최대 18%라는 폭리를 취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구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싸게 나라 돈을 가져와서 자기 파트너들을 상대로 10%포인트가 넘는 이자 마진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팔아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가 저리로 조달한 자금이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로 일단 흘러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1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결국 본사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 구조는 단순히 이자 마진을 남기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대출 이자만 빼먹은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훨씬 더 교묘한 이중부담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중부담이요? 본사는 자금이 부족한 점주들에게 자신들과 연계된 대부업체를 소개해주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나 설비 비용을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만을 강제했죠. 가맹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공사비를 떠안아야 했고 그 비싼 공사비를 내기 위해 또다시 본사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완전한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와, 진짜 공사비도 막 부풀려서 떼어먹고 그 부풀려진 공사비를 빌려주면서 이자도 18%씩 떼어먹고 이거는 거의 완벽한 올감이네요. 네,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아, 네. 그 회수 시스템 말씀이시죠? 네, 그냥 뭐 매달 25일에 점주가 통장으로 꼬박꼬박 이자를 송금하는 그런 평범한 방식이 아니었죠. 네, 매우 기계적이고 촘촘한 자금 회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만 하는 필수 품목들이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요. 그렇죠. 고기, 특제 소스 같은 핵심 식자재들이죠. 놀랍게도 이 식자재의 납품 단가 안에 대출 원리금이 슬쩍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머리 좋네요. 장사를 하려면 매일매일 고기를 발주해야 하잖아요. 그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할 때마다 18%짜리 고금리 이자가 고깃값에 섞여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대입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여러분이 뭐 대출을 껴서 집을 샀다고 쳐요. 그런데 마트에서 성료품을 살 때마다 여러분이 고르는 두부 한 모, 우유 한 팩의 가격 안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몰래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대에서 삑 하고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밥을 먹고 살려면 마트에 가야 하는데 마트에 갈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자부터 강제로 뜯기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고 소름 돋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 가맹점에는 이른바 선회수 방식이라는 것까지 적용했습니다. 선회수 방식이요?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달 본사가 가장 먼저 떼어가는 겁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매출을 내면 직원들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모든 필수적인 지출을 하기도 전에 본사가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가장이 먼저 돈을 쓸어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때는 뭐 어떻게 버티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19 같은 게 막 터지거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적자가 나면 점주는 진짜 피가 마르는 거네요. 그렇죠. 임대료 낼 돈도 없는데 본사 이자는 매일매일 고기 시킬 때마다 칼같이 빠져나가니까요. 자료를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했다고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당국의 조사관들이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막대한 위약금과 더불어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이 맞물려 있었거든요. 아, 한 번에 다 갚으라고요? 네, 매출이 곤도박질을 쳐도 점주가 함부로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일종의 재무적 족쇄로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무려 14개나 설립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14개요? 아니 고기 파는 회사가 대출 회사를 14개나 쪼개서 만들었다고요? 네, 14개 맞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회사를 뭐 하나로 크게 합쳐서 관리하는 게 인건비도 덜 들고 훨씬 효율적일 텐데 이거 대놓고 어떤 감시망을 피하겠다는 꼼수 아닌가요? 그 의도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총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부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하,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아주 깐깐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자율은 합법적인지, 회수 방식은 공정한지 샅샅이 감시받게 되는 거죠. 네네. 더스코프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측은 이 강력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 명의로 자산 규모 100억 원 미만의 작은 대부업체 14개를 쪼개서 설립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 수법을 썼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네요. 그러니까 1금융권이나 금감원의 감시를 피하려고 덩치를 일부러 잘게 쪼개서 지자체에만 살짝 등록해두고 그 아래에서 정책 자금으로 폭리를 취해왔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 의혹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첫 번째 기사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명륜당은 갑자기 알짜자 회사인 샤버홀데이까지 급하게 팔아치우면서 809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 대부업도 황급히 접고 이자도 4.6%로 확 낮췄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빚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상생을 선언했을까요? 이 타이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 타이밍의 비밀은 이들의 조치가 결코 자발적인 선행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말해줍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의해 강제된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아, 강제된 거였군요. 네, 두 가지 거대한 폭풍이 본사를 향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공정위. 공정위는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명륜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집중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과 거래 강제로 판단했습니다. 아하. 단순히 경고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의견을 최종 심의에 올린 상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정위의 칼날이 막 턱밑까지 다가오니까 제일 문제가 될 만한 대출과 대부업 꼬리를 황급히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군요. 그럼 두 번째 폭풍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폭풍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법 조치입니다.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본 금융당국이 아예 대부업법 자체를 개정해버리기로 한 겁니다. 법을 바꿔버린다고요? 네, 문제가 된 34개 쪼개기 등록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감원이 직접 직권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키웠습니다. 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네요. 무엇보다 핵심은 국가 정책자금을 조달받은 가맹본부가 그 돈으로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야, 퍼즐이 아주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앞문으로는 언론에다 대고 우리가 자회사까지 팔아서 빚 809억 딱 갚고 점주들 금리도 4.6%로 내렸습니다. 상생하는 착한 기업입니다. 하고 훈훈한 뉴스를 쫙 내보냈지만 네, 그렇죠. 사실 뒷문으로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금융당국의 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철퇴가 쾅 하고 내려쳐지고 있었던 거네요. 법적 제도적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에서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어책, 그 재무 안정화 전략의 본질이 바로 이 급행 상환 시효였던 겁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업을 꿈꾸거나 비즈니스 흐름을 읽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전문가님, 이번 사태는 향후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까? 이걸 산업의 더 큰 틀에서 연결해 보면요. 이번 사건은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이른바 약탈적 금융공학의 시대가 마침내 저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아주 상징적인 분기점입니다. 약탈적 금융공학이요? 네, 과거에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비 전액 면제라든지 초기 창업자금 100% 대출 지원 같은 아주 화려한 슬로건을 미끼로 서민점주들을 대거 모집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광고 엄청 많았죠? 그리고 뒤에서는 특정 대부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와 결탁해서 막대한 금융마진과 이베이트를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이번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통용되던 그들만의 게임의 누울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네네. 앞으로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대출 조건과 이자 구조 등 관련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즉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더 이상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돈놀이마 꼼수로 쉽게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명륜당의 사례가 업계 전체에 강력한 경고등을 켠 겁니다. 지금 외식업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자재 원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그 전례 없는 삼중고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거든요. 진짜 요즘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본사들은 과거처럼 재무적인 꼼수나 이자 마진으로 장부를 방어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네네. 이제는 오직 가맹점의 순수한 영업성과 가성비 음식의 질, 그리고 브랜드 본연의 파워만으로 정면 승부하는 투명한 재무 구조를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명륜땅만 하더라도 눈앞에 8,900억 원은 어떻게든 막았지만 곧 다가올 공정위의 최종 심의 결과와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향후 이들의 진짜 생존을 좌우할 엄청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복잡한 자료들의 핵심을 쫙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8,9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격적인 대출 상환, 그리고 4.6%로의 금리 인하, 겉보기엔 가맹점을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상생 뉴스였습니다. 네, 기사만 보면 그랬죠. 하지만 그 장부 이면에는 3%대의 싼 국가 정책 자금을 끌어와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4개의 대부업체로 잘게 쪼갠 뒤에 아주 절박한 가맹점주들에게 최대 18%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고기를 주문할 때마다 식자재 값에 섞여서 이자가 빠져나가고 부풀려진 공사비까지 떠안아야 했던 이 잔혹한 시스템은 결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급히 막을 내리게 됐죠. 세상에 공짜 창업 지원은 없으며 화려한 숫자와 기업의 갈표 뒤에 숨겨진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은 금융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사와 가맹점주가 리스크를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죠. 네, 파트너십. 이번 사태가 명륜당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전체에 아주 뼈아픈 예방주사가 되어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본업에 충실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모델이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흥미진진한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칠만한 여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장 크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소비자가 맛있게 사 먹는 그 고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파트너인 가맹점주가 평생 짊어진 빚과 이자에서 나온다면 네. 과연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진짜 고객은 갈비를 뜯으러 온 식당 손님일까요? 아니면 빚더미에 앉은 가맹점주 그 자체일까요? 와, 진짜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자료 탐구에서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